꽝! 리넛, 코코넛. ADHD의 치료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너TV의 리너파빠와 함께하는 엄마아빠 성장기입니다. 한 분야에 대해 100권의 책을 읽는다면 누구든지 그 분야에 대해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내 아이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더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ADHD는 병이 아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내 아이가 ADHD는 아닌지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 아래 이 영상을 소개시켜주는 글이 있죠. 거기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그러면 이 ADHD에서 간단하게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링크 시켜놨습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 아이는 ADHD는 아닌지, 나는 또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이 ADHD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체크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검색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ADHD는 왜 오늘날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정 내 갈등, 가정 내 스트레스, 이게 첫 번째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안에서는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또는 아빠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 애정, 교제, 나눔, 관심, 보살핌,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실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삶 때문에 ADHD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방치, 방임. 아이들은 이런 뭐 먹고 입고 잘 것 말고 그거 말고도 애정을 받아야 될 권리, 관심을 받아야 될 권리, 사랑을 받아야 될 권리, 이런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그냥 방치되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인 방치, 방임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지 못하고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이런 정서적인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가족의 핵가족화입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을 때는 뭐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이모, 삼촌, 뭐 고모들 같이 살았잖아요. 서로 육아를 도와주고 서로 아이에게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서로 동기부여가 돼주고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요즘은 그것을 엄마, 아빠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부부간의 갈등, 요즘에 부부싸움에서 이혼하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 부부의 갈등, 서로 부부들이 싸울 때 아이는 거기서 얼마나 긴장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그리고 또 미디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가 꼭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배우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들도 상당히 많이 아이들에게 노출시켜요. 또 음식, 요즘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천대인의 영양실조에 걸려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칼슘은 천연 신경안정제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칼슘이 부족해지면 그러면 아이들이 정서가 불안해지고 안정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식품 첨가물 가운데, 많은 식품 첨가물 가운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칼슘을 배출시킨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 ADHD를 조장하는 실수 10가지를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함치고 협박하는 것, 자주 매를 대고 때리는 것, 아이에게 일관성 없는 태도로 양육하는 것, 아이를 대신해서 뭐든지 다 해주는 것, 아이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시하는 것,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하나, 둘, 셋 똑바로 해, 뭐 이런 것도 경고에 속합니다. 숙제를 옆에서 도와주는 것, 칭찬에 인색한 것, 그리고 방임, 사실상 방치, 이 방임, 뭐 같이 있긴 하지만 넌 TV 봐, 그 엄마 아빠는 다른 일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방임, 방치죠. 그리고 10번째로 또 한 가지는 이 교육과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르치지 않는 것. 이러한 ADHD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병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약을 주고 행동 그 치료를 합니다.
근데 한번 병이라고 할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은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기를 통한 접촉, 전염병, 또는 접촉을 통한 전염병, 또 하나는 외상, 또 하나는 전신병, 전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병인데요. 일단 전염병은 아니잖아요, 이 ADHD가. 그리고 외상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겉에 충격이나 타격을 통해서 생긴 외상이 아니잖아요. 전신병은 세포나 또는 화학물질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인데, ADHD는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ADHD는 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병이 아니면 뭔가 불량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량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다. 병이면 약을 투여합니다. 근데 불량이고 장애면 행동 교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이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고력이다라고 말을 해요. 사고력. 이 행동 치료를 할 때 약을 주고 행동 치료를 할 때 병원에서 하는 거죠. 약을 주고 행동 치료를 할 때 달래주고 경고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이로 하여금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행동 교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10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대부분이 다 남자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얀 가운 입은 선생님이 하나의 약통을 흔들면서 아이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약을 먹어봐. 그러면 좀 더 마음의 기분이 상쾌해질 거야. 이 약을 먹으면 공부에 집중이 더 잘 될 거야.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선생님을 믿어. 우리는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잘 알고 있단다. 이러면서 약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호 선생님 등 너머에 이 약병에 글씨가 써있는데 리탈린이라는 글씨가 써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학교에서 아이들 줄 세워놓고 약을 먹이는 이 상황이. 이렇게 ADHD를 치료할 때 쓰는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리탈린이고요. 그 여러 약이 있는데 덱스드린 또는 에더럴 또는 벤저드린, 기타 등등등 주의 산만증 치료제이고요. 대부분 다 각성제입니다. 근데 이런 약들은 미국 나라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스케줄 2로 나라에서 국가에서 분류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스케줄 1은 의약품으로 사용이 금지되어져 있는 약입니다. 스케줄 2는 이게 부작용도 심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허용이 되긴 하지만 국가에서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약이에요. 위험한 약인 거죠. 그 약을 아이들 줄 쫙 세워놓고 장기적으로 복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또 모순적인 일이에요. 미국에서 한쪽에서는 청소년 마약 복용 퇴치 운동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치료를 이유로 마약 성분과 같은 마약과 비슷한 그런 약들을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급하고 먹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모순적이죠. 이 ADHD를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이 각성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중독. 장기적인 부작용,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는데 단기적인 부작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심박을 증가하게 하고 혈압 증가하게 하고 메스꺼움이 생기기도 하고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예민해지고 성격이 변하기도 하고 또 피부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 열병이 나기도 하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운동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졸음이 생길 수도 있고 협심증이 생길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부작용은 영구적으로 뇌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고요. 그 아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요. 면역 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부작용. 자, 이게 과연 올바른 치료법일까요? 그리고 정말 ADHD는 병이 맞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합니다. 문제는 사고력이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아니고 그 아이들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이고 단지 품행이 불량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세 가지, 오늘도 역시 세 가지인데요.
바로 이렇게 ADHD나 품행 불량한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방법을 훈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훈육. 조금 엄격해 보일 수도 있지만, 물론 아이가 잘 통제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좀 엄격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훈육하는 것이 약을 먹이는 것보다,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의존성을 갖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의 저자는 이 방법으로 정말 많은 아이들의 ADHD 이 행동을 교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훈육하는 방법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표적 행동입니다. 표적 행동은 뭐냐면 문제 행동이에요. 이러한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는 바로 훈육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훈육 방법 다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아이가 즉시성,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했을 때 바로 훈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표적 행동이 나타나는 순간 들어가야 되고요. 그 순간 하지 않으면 통제불능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즉시 하지 않으면 아이가 이 부모의 지적과 자신의 행동과 이 연관성을 갖지 못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과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는데 아이가 부모가 지적하지 않고 훈육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1시간 이후에 야 나 맞아 너 아까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되면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행동과 지적을 오해하게 되어지고 반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해야 아이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어지고 훈육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 행동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표적 행동이 뭔지 이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행동이 나타날 때는 바로 훈육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 불순종, 불순응,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장난감 치워라 그랬더니 안 치우는 거. 시킨 대로 하지 않는 거, 또는 지시 무시, 반항하는 거죠. 지시 무시, 떼쓰는 거, 자기 연민을 발현하는 거, 부정적인 발언하는 거, 조르는 거, 말 도중에 끼어드는 거,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꾀병 부리는 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 무기력한 거, 의존적인 거, 빈둥거리는 거. 야 빨리 나갈 준비하자 이랬는데 나갈 준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는 거, 읽기 능력 부족한 거, 학교 성적 부진한 거, 고자질하는 거, 형제 자매들 간의 다툼, 거짓말, 그리고 공격성, 싸우고 때리고 이러는 거. 이게 표적 행동입니다. 이런 표적 행동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그 즉시 훈육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훈육이 효과가 없고요. 그리고 아이가 통제불능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강화입니다. 강화는 올바른 행동을 유지하거나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에요. 강화, 긍정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서 긍정적인 강화를 일으키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아이가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가게 옆을 지나가요. 근데 사달라고 때려쓰지 않았어요. 전에 사달라고 때렸을 때 이러면 안 되라고 엄마한테 훈육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걸 기억하고 떼쓰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때 바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상호 긍정적인 강화이죠. 반면에 우리는 이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모습, 이 아이의 그런 나쁜 모습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정적인 상호 교류를 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강화되는 겁니다. 매를 대고 때리고 혼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 그러면 아이에게 부정적인 강화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강화, 긍정적인 강화가 중요하고요. 이 강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적 강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스킨십해주고 이렇게 정서진을 높여주는 방법. 물리적인 강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강화는 말 그대로 선물해주고 내가 뭐 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놀러 가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사주고, 이게 물리적인 강화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훈육의 방법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동 교정을 위한 훈육하는 방법. 첫 번째, 무시하기입니다. 아이가 말로 더 이상 통제되거나 설득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이 훈육이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이 훈육에는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있는데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일관성. 두 번째는 엄격하게.
뭐 봐주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훈육이 들어가면 엄격하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즉각성, 바로 표적 행동이 보이면 바로 그 표적 행동이 보이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가 수치감이나 긴장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표적 행동, 아니 행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그 행동이 강화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무시하기는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가 마트에 갔는데 사탕을 사달라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저녁 먹기 전까지는 사탕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안 돼.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이가 막 때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시하기를 쓰는 거예요. 무시하기. 근데 이 무시하게 되어지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더 소리 지르고 더 때를 쓰겠죠. 창피합니까?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 아이에게 그래 사줄게, 오늘만 사줄게 이렇게 해버린다면, 무시하기를 포기해버린다면 아이는 부정적인 것이 강화될 겁니다. 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사람들이 많은 데서 더 크게 소리 질러 울고 더 때를 쓰면 내가 원하는 걸 엄마로부터 얻을 수 있구나. 이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시하기를 할 때는요, 100%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100%. 때로는 민망할 수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방해할 수도 있어요. 아줌마 또는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100% 무시하기. 이 무시하기의 큰 걸림돌은 그거예요. 가족이나 누군가가 지인이 와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애들을 데리고 가거나 아이를 이렇게 토닥여 주는 거, 이게 정말 무시하기의 최악의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100% 무시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내가 때를 써도, 내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 들으라고 크게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자기 행동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무시하기는요 100%의 원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가 책상을 발로 툭툭 쳐요. 근데 엄마가 야 발 차지 말라 그랬잖아 시끄러워 라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보면 아이는 성공한 겁니다. 부정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이 무시하기는요 이럴 때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다면, 또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게임처럼 또는 TV 시청처럼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시하기 훈육은 통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기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타임아웃, 이 훈육이 필요합니다. 무시하기보다 한 단계 더 강한 훈육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가 타임아웃이에요. 타임아웃, 잠깐 멈춰네요. 타임아웃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아이가 표적 행동을 보이면 그 즉각 잠깐 멈춰, 또는 아이에게 가서 귓속말로 타임아웃, 지금부터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두 번만 설명하면 돼요. 미리 한번 설명해주고, 그리고 훈육이 들어가는 그 순간, 첫 번째 그 순간 설명해주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꾸 설명해줄 필요 없어요. 아이로 하여금 집중해서 듣고 기억하고 주의하게 생각하게 하는 훈련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표적 행동이죠. 타임아웃을 할 거야. 타임아웃을 하는 동안 너는 엄마가 지정한 장소에서 그 의자에 앉아서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네가 올바르게 앉아있을 때까지, 최소한 10분인데 올바르게 앉아있을 때까지 계속 거기에 있을 거야. 만약에 네가 그곳에서 가만히 조용하게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타임아웃은 계속 지속될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의자에 앉아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네가 올바르게 앉아있으면 10분이 지난 후에 타임아웃을 해제해 줄 텐데, 그리고 물어볼 거야. 네가 뭘 잘못했니? 만약에 지적을 못한다면 다시 타임아웃을 해야 돼. 이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상황은 이 타임아웃을 할 때 만약에 아이가 이제 물어봤어요. 뭘 잘못했니?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시 타임아웃 하는 거잖아요. 딱 3번까지만 하십시오. 3번 타임아웃 했는데도 아이가 몰라요. 그러면 가르쳐 주십시오. 네가 이걸 잘못한 거야.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 예. 그게 4번, 5번 되면 거의 고문 수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타임을 아웃을 해서 아이가 나 뭐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아이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올바른 행동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엄마 안아줘. 그리고 뽀뽀해줘. 그리고 다시 네가 예전처럼 엄마 아빠한테 행동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아이가 부모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 주십시오. 자, 이 타임아웃. 이 의자는요, 어디가 좋냐면 거실이 제일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좋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의자에 앉아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없게 해줘야 됩니다. 쿠션에 탁 누워가지고 TV를 보거나 뭔가 이렇게 바깥에 정적을 보거나 이런 환경은 좋지 않아요. 놀 거리가 없는 환경. 시계도 치우십시오. 아이로 하여금 지루하게 시간 가는지 모르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 무시하기나 훈육하기나 또 이 세 번째 방법, 이 모든 것이 다 그걸 기반으로 한 건데, 이 아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 맞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무자극이에요. 무자극. 무시하기. 타임아웃. 정말 아이들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하거나 부정적인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 정말 효과가 좋은 훈육 방법입니다. 타임아웃. 만약에 아이들이 타임아웃 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5세 미만은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시간을 재십시오. 그리고 5세 이상은 그 용납하지 마십시오. 참으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치워주고 다시 타임아웃을 하십시오. 2번 다시 그런 실수 안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계속 나 잘못한 게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타임아웃 하는 동안에는 어떤 대화도 하지 마십시오. 타임아웃 할 거야, 앉아.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아이 행동 교정에 또 훈육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타임아웃이 해제된 이후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괄되게 적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친척과의 만남 속에서도 표적 행동이 나타나면 타임아웃을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훈육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가 나를 어찌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아이가 부정적인 게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 훈육을 통해서 바깥에서 할 때는 이렇게 조용한 장소, 편안한 장소를 찾아서 아이를 불러와서 지금부터 타임아웃 할 거야. 일로 와서 앉아. 이렇게 너 지금부터 타임아웃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수치감 느끼거나 긴장감 느끼지 않게 지금부터 타임아웃 할 거야. 여기 일로 와서 이 의자에 앉아.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상처, 부정적인 강화 일어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 차로 데리고 가는 거죠. 차에 뒷좌석에 앉혀놓고 타임아웃 시키고 부모님들은 차에 같이 타 계십시오. 딴 데 갔다가 괜히 아이가 거기 있는 거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더울 때 또는 겨울에 추울 때 괜히 이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차에서 타임아웃, 정말 바깥에서 그런 어떤 장소가 없다면 차에서 하는데 부모님이 같이 계십시오. 차에 같이 타서 10분을 재면서 타임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재십시오. 아이에게 너무 힘들게 오랫동안 하지 않게 시간을 재시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의자에 앉아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딴짓하거나 또는 떼쓰거나 또 여전히 주의 산만하게 이렇게 합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행동을 할 때까지 계속 시간은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0분이 이미 지났어요. 30분이 지났어요. 40분, 1시간, 2시간 지났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도전해서 하면 그때부터 1분을 더 재고선 타임아웃을 해제시켜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첫 타임아웃 시간에 4시간 동안 의지에 앉았던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다음 타임아웃 할 때는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교정되어지기 전에는 아이 행동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이러한 훈육을 통해서 아이를 바르게 또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타임아웃을 통해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격성, 애를 때리는 거, 거짓말.
그 아이가 엄마랑 철석같이 약속을 해요. 엄마 나 안 할게요. 그 약속은 아마 그 아이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습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약속해도 어느 순간 주먹이 나가고 어느 순간 거짓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이 행동에 대해서 훈육하고 교정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강화 제거 또는 보상을 제거하기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목록을 7가지를 적으십시오. 그래 아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핸드폰, 그렇죠? 뭐 게임하기, 또는 뭐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 또는 영화, 친구와 통화하기, 뭐 자전거 타기, 뭐 기타 등등등 아이가 좋아하는 거 물품이나 행동을 7가지를 리스트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나 물품, 그리고 조금 더 해서 1번부터 7등까지 순위를 매기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야, 네가 또 그런 행동을 하면 때리는 거라든가 거짓말하는 거 이런 행동을 또 하면 이 7가지 7번부터 하나씩 네가 못할 수도 있고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 미리 경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습관적으로 또 했어요. 누굴 때리거나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7번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남을 줘버리거나 팔아버렸대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긴장할 겁니다. 7번, 6번, 5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라지면 아이가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ADHD 병원에서는 병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단지 사고력이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서 품행불량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거나 또는 뭐 주의하거나 달래주거나 경고하거나 또는 화내거나 때리거나 하기보다 이러한 훈육 방법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십시오. 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옳은 행동이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러한 무시하기, 타임아웃 또는 강화 제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 나이금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면 아이의 행동이 교정되어지고 품행이 바른 아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이 책에 저자가는 얘기가 2번까지 리스트 7번까지 있는데 2번까지 제거를 했대요. 그리고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또 그럼 어떡하는가 막 긴장을 했는데 2번까지 제거되어진 이후에 마지막 1번 남았을 때 아이의 행동이 더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표적 행동을 행동이 교정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교정되어진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즉시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훈육의 성공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즉각적인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교정되어진 행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칭찬해주고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해주는 것. 이런 훈육 방법. 여러분 엄격하게 한번 훈육에 들어간다면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타협도 없고요. 뭐 더 이상 하나 둘 셋 이런 경고도 없습니다. 훈육이 일단 들어가면 엄격하게. 이게 약을 먹는 것보다 아이를 때리는 것보다 소리 지르는 것보다 아이를 옆에서 도와줘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존적인 아이로 만들고 생각하는 힘을 잃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훈육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삼형제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이제 첫째는 아닌 척하고 둘째는 이릅니다. 맞고선 이르는 거죠. 그러면 저는 둘 다 훈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둘 다 벽 보고 서 있어. 니네가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생각났으면 아빠한테 와서 얘기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대요. 자기는 억울하대요. 다시 벽 보고 가서 서 있어.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뭐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훈육한 거거든요. 싸움은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동생이 형한테 맞아서 울면서 와서 형이 나 때렸어 라고 말해도요, 동생이 형한테 맞을 짓을 하니까 맞는 거예요. 형이 나 억울해요 라고 해도 형도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간에, 자매간의 다툼은 이런 훈육이 필요한 거죠. 엄격하게. 근데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 제가 쓰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요, 더 효과가 좋고, 그리고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동 교정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반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 방법은 행동 교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화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아이에게 수치심 갖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긴장하게 하지 않고, 또는 매를 대지 않고 약을 먹이지 않고, 아이로 하여금 의존적인 아이로 만들지 않고,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힘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이 훈육 방법. 그래서 품행 불량이 아닌 품행 바른 아이로 자라게 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기로는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훈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훈육이 안 들어갈 때는 한없이 자상스럽지만, 훈육이 일단 들어가면 엄격하게, 일관성 있게, 즉시성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아이로 하여금 긴장하지 않게, 수치감을 느끼지 않게, 무서워하지, 공포에 떨지 않게, 지금부터 할 거야, 이렇게 속삭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시하기, 그리고 타임아웃을 통해서도 행동이 교정되어지지 않는다면 강화 제거, 때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약 먹이지 않고 아이로 하여금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훈육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자녀의 변화가 있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에 나눠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에 책을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북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책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0세부터 7세 그림책 육아의 모든 것. 이 7세까지는 글을 잘 모르잖아요. 그림책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고, 이 그림책으로 육아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연령별로 어떤 책이 좋은지 마땅한지 잘 모르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림책 육아하는 방법, 그리고 연령별로 어떤 책이 좋은지 선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품행 바른 아이로 교육시키고, 또 부정적인 강화는 제거하고 긍정적인 강화시켜 나가서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 책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